2026년 1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25% 관세를 던졌습니다. 약속 안 지키면 끝이다라는 말까지 붙였죠. 미국 언론들은 자막을 뽑았어요. 한국 2주 안에 굴복 예상.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수출 기업들 주가가 빨간 불이 아니라 초록 불을 켰죠. 그리고 더 기괴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미국 기업들이 백악관보다 먼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 부품 없으면 우리 공장 멈춘다. 그 말이 회의실이 아니라 긴급 보고서에서 튀어나왔어요. 정확히 24시간 뒤 미국 대통령이 말을 바꿨습니다. 잘 풀 것이다. 칼을 빼들었다가 칼집에 도로 넣는 소리가 들렸죠. 대체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총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팔이 먼저 힘을 뺐어요. 저는 그걸 강의실에서 목격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출신 협상 자문가 에이든 클라크입니다. 워싱턴에서 20년 동안 각국의 무역 충돌을 분석해왔죠. 그날 제 모든 계산이 처음으로 틀렸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에이든 클라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냉정한 협상가라고 부르죠. 감정으로 상황을 판단한 적이 없어요.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20년 동안 각국의 무역 충돌을 분석하면서 저는 단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협상에서 이기는 쪽은 힘이 센 쪽이 아니라 시간을 쥔 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 제 모든 확신이 산산조각 났어요. 미국 대통령 크레인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산 핵심 품목 관세 25%. 그리고 의회가 약속을 비준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문장까지 덧붙였죠.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또 한 나라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겠구나. 워싱턴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기자들은 동맹 균열을 외쳤고 해설자들은 한국의 항복 시나리오를 줄줄이 꺼냈어요. 제 동료 교수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이 백기 들 거야. 어떤 동료는 내기까지 제안했죠. 사흘 안에 긴급 협상단 파견한다. 내 월급 걸게.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미국 시장 비중이 너무 크니까요. 수출의 거의 절반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죠. 미국은 안보라는 단어만 붙이면 어떤 카드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캐나다도 일본도 유럽도 결국 미국 앞에서 양보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받는 쪽은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제 강의실에서 학생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 시장이 이상합니다. 저는 그 말을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아마 일시적 착시겠거니 생각했죠. 시장은 처음엔 항상 오버슈팅하니까요. 하지만 그 학생의 노트북 화면이 제 확신을 완전히 찢어놓았습니다. 한국 증시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말이죠. 붉은 숫자가 아니라 초록 숫자가 뛰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관세의 직격탄을 맞을 기업들이 전부 상승세였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어요. 학생이 보여준 화면에는 실시간 매수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이럴 때 다 도망가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죠. 20년 동안 쌓아온 제 이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뭘 믿고 저렇게 태어나지? 그날 저녁 저는 모든 리서치 자료를 뒤졌습니다. 워싱턴의 투자은행 메모, 서울의 증권 리포트,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분석까지 전부 읽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코 트레이드. 처음 보는 용어였어요. 자료를 더 파고들었죠. 타코 트레이드는 멕시코 관세 위협 때 생긴 투자 용어였어요. 미국 대통령이 크게 위협하고 시장이 패닉에 빠지고 그런데 결국 조용히 물러나는 패턴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비웃었어요. 대통령의 경고를 하나의 패턴으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무례하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무례한 존재입니다. 시장에겐 체면이 없어요. 시장은 오직 확률만 봅니다. 저는 더 깊이 들어갔어요.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주식을 사들이는 주체가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어요. 그것도 장기 투자자들이었죠. 그들은 패닉셀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제 동료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이든, 나도 이해가 안 가. 한국 시장이 너무 이상해. 왜 이상한데? 평상시랑 똑같이 움직여.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문득 제 책상 위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주변에 붉은 동그라미를 그렸죠. 그리고 미국과 이어지는 선을 그었어요. 선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였어요. 무역, 투자, 기술, 인적 교류. 모든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때 한국 정부의 성명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걸 읽는 순간 더 불편해졌어요.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 끝. 설명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어요. 부탁도 없죠. 저는 그 문장을 10번도 넘게 읽었어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숨겨진 게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10시 한국의 외교 책임자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국제기구 제소 계획은요? 긴급 협상단 파견은요? 보복 조치는요? 그 사람은 딱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이번 관세 언급은 특정 법안과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를 떴어요.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5번 반복 재생했어요. 왜냐면 그건 대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프레임 절단이었습니다. 미국이 던진 명분을 한국은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도 않았죠. 그냥 무관하다라고 잘라냈습니다. 싸우지 않았는데도 상대의 칼날이 공중에서 멈칫했어요. 칼날은 명분이 있어야 내려오니까요. 다음 날 아침 워싱턴의 한 지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에이든, 오늘 백악관이 시끄럽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물어봤죠. 한국이 비공식 채널로 움직였어. 그런데 방식이 독특해. 그 지인은 국무부에서 일하는 친구였어요. 그는 제게 귀띔을 해줬습니다. 한국의 고위 인사가 미국 측 핵심 인물을 만났다고 했어요.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비공식 만남이었죠. 핵심 메시지는 금방 퍼졌어요. 워싱턴은 작은 도시니까요. 한국 측이 전달한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행정부가 입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도 민간이 결정합니다.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절차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연구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차가운 눈이었어요. 그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들로 만든 방패였어요. 법칙, 절차,
예측 가능성, 민간 자율.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압박에는 반드시 감정적 반응이 따른다. 하지만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누군가를 압박할 때 상대가 감정으로 나오면 쉽습니다. 그럼 더 세게 밀어붙이면 돼. 상대가 협상을 구걸하면 더 쉽죠. 그럼 더 많이 뜯어내면 돼. 하지만 상대가 시스템을 꺼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건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니까요. 구조는 협박으로 바로 바뀌지 않아요. 구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조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일관적이어야 하죠. 한국은 바로 그 논리를 꺼내든 겁니다. 미국이 가장 신성시하는 가치로 방패를 만든 거예요. 그날 오후 제 동료 교수 하나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에이든, 내가 틀렸어. 한국이 항복 안 할 것 같아. 그는 사흘 안에 협상단 파견한다고 내기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생각이 바뀐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패닉도 없고 항의도 없고 협상 요청도 없어.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저는 제 책상 위 지도를 다시 봤어요. 붉은 동그라미와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뉴스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계약 소식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첫 번째 뉴스. 중동의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 우선 협력사로 선정됐어요. 계약 규모는 10년 장기였습니다. 두 번째 뉴스. 유럽연합과 한국의 반도체 공급 우선권 계약 체결.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세 번째 뉴스. 동남아시아 3개 국가에서 동시에 생산 라인 증설 발표. 네 번째 뉴스.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의 조립 생태계 확대. 저는 제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각 뉴스가 나온 지역에 점을 찍었어요. 점들이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선이 거미줄처럼 퍼졌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거미줄의 가운데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물은 벽을 만나면 멈추지 않아요. 돌아 흐르죠. 한국은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은 방향을 바꾸면서도 속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즉흥 대응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우회로였습니다. 각 계약건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중동 에너지 프로젝트는 수년 전부터 논의되던 건이었어요. 유럽 반도체 공급도 이미 사전 협의가 끝나 있었죠. 동남아 생산 라인은 작년부터 부지 선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언급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에요. 저는 제 강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20년 동안 정리한 협상의 원칙들이 적혀 있었어요. 압박받는 쪽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 대안이 없으면 굴복한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공식을 깨고 있었습니다.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결망이 더 넓어졌어요. 그날 밤 제 딸 에밀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목소리가 굳어 있어? 저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에밀리, 아빠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걸 보고 있어. 뭔데? 소리 없는 확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한국의 침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폭탄이 터졌어요. 그것도 미국 안에서요.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동시에 백악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어떤 기업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산 OLED 패널 없이는 우리 플래그십 모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체 공급사는 최소 18개월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업은 이렇게 경고했죠. 한국산 배터리 셀이 끊기면 전기차 라인 전체가 6개월 멈춥니다. 그 손실은 수백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같은 경고가 반도체, 조선, 화학, 기계 업종에서 연쇄로 쏟아졌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었어요. 이건 경고였습니다. 대통령이 강경할수록 기업들은 계산기를 더 세게 두드렸어요. 정치는 감정으로 할 수 있지만 사업은 숫자로 해야 하니까요. 제 지인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이든, 백악관이 흔들리고 있어. 기업들의 압박이 장난 아니야.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지만 총을 든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협박하지도 않았죠. 다만 조용히 자기 일을 했을 뿐입니다.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았어요. 그 신뢰가 위기의 순간에 방패가 된 겁니다. 저는 그때 한국의 침묵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성명을 길게 내지 않았어요. 상대와 말싸움도 하지 않았죠. 다만 같은 단어를 조용히 반복했어요. 원칙. 그날 오후 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물었어요. 교수님, 결국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협상에서 제일 강한 쪽은 급하지 않은 쪽이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이 급하지 않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혼자가 아니야. 한국은 이미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 그 연결망이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거야. 강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연구실에 앉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실화 같은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진짜로 다음 이야기는 더 강렬하게 옵니다. 정확히 24시간 뒤 대통령의 문장이 바뀌었습니다. 잘 풀 것으로 본다. 우리 관계는 훌륭하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만났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도현, 조선소에서 평생을 보낸 기술자였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가 2019년이었습니다. 무역협상 자문차 방문했었죠. 그때 조선소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대한 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었어요. 수십 년 동안 용접봉을 잡고 철판을 만지고 분량을 잡아낸 손이었습니다. 박도현 기술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건 큰 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강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낭만으로 들었어요. 나이든 장인의 철학쯤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주 그 말은 데이터가 됐습니다. 그분은 늘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원칙이 있었죠. 오늘 대충하고 내일 고치면 된다는 말이 제일 싫습니다. 대충하면 사람 목숨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만들던 건 배였지만 사실 그분이 지키던 건 명예였어요. 한국의 조선소에서 나온 배는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믿을 수 있다는 그 명예 말입니다. 그분은 제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엔 다들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일본 배가 최고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일했어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최고의 품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한국 배를 찾더라고요. 왜냐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미국 대통령의 후퇴를 보면서 그 거친 손을 떠올렸습니다. 큰 소리와 위협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관성은 쉽게 변하지 않죠. 시장과 기업은 결국 변하지 않는 쪽에 섭니다. 예측 가능한 쪽에 투자하고 믿을 수 있는 쪽과 계약하니까요. 그날 저녁 제 연구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료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죠.
에이든,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놓쳤던 걸 보고 있어. 뭔데?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는 거.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르치는 협상학은 뭐야? 저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건 기술이야. 하지만 진짜 강한 건 일관성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한 날이었으니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제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들 궁금했겠죠.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학생들이 웃었어요. 누군가는 냉소했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협상학은 보통 레버리지, 압박, 양보로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번 주를 목격했습니다. 칼을 빼든 쪽이 먼저 지쳤어요. 침묵한 쪽이 먼저 승리했죠.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협상 기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는 나라는 예측 가능합니다. 자본은 예측 가능한 곳으로 흐릅니다. 동맹도 시장도 결국 그쪽 편을 듭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이 특별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붉은 선들이 한국에서 세계로 뻗어 있었죠. 특별하다기보다는 준비되어 있었어.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왔어. 약속을 지키고 품질을 지키고 원칙을 지켰어. 그게 위기의 순간에 방패가 된 거야.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10년, 20년 동안 쌓아야 해. 한 번의 계약이 아니라 수백 번의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해. 한 학생이 또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크기는 중요하지 않나요? 한국은 미국보다 작잖아요.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연결이 문제지. 한국은 작지만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한국이 만든 제품이 모든 대륙에서 사용되고 있어.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춰. 그게 한국의 힘이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협상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다는 것을요. 힘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연결은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큰 소리 내는 힘은 오래 못 갑니다. 조용한 힘은 오래 갑니다. 강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연구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었죠. 그 눈처럼 조용한 승리였습니다. 그 주가 지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양국은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죠.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긴장 완화 국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졌지도 않았죠.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음이 상대를 흔들었어요. 오늘 제 강의실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협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정보요. 레버리지요. 협상 기술이요. 저는 칠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세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원칙, 신뢰, 준비.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정보와 레버리지와 기술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강한 협상가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예시로 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미국의 압박을 이겨냈을까요? 큰 소리로? 아니요. 위협으로? 아니요. 보복으로? 아니요. 원칙으로입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대안이 있었으니까요.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이길 수 있나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의 문제죠.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연결된 나라예요. 세계와 신뢰로 연결된 나라입니다. 그 연결망이 한국을 지킨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신뢰는 어떻게 쌓나요? 저는 박도현 기술자의 거친 손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약속을 지켜야 해요. 한 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매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죠. 한 번 정직한 게 아니라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그게 쌓이면 신뢰가 돼요. 신뢰가 쌓이면 힘이 됩니다.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해하는 빛이 보였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어요. 눈은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강한 나라는 큰 소리 낼 필요가 없다. 준비된 나라는 협박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년 동안 가르쳐온 협상학을 다시 쓰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 학생들에게 다르게 가르칠 겁니다. 협상은 전쟁이 아니라고요. 협상은 신뢰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요. 진짜 강한 나라는 위협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강한 나라는 묵묵히 일하고 약속을 지키고 원칙을 지킨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관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누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칼을 들었어요. 한국은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원칙을 들었죠. 법과 절차, 예측 가능성, 민간의 자율성. 그 단단한 구조가 시장을 그리고 기업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상대의 팔에 힘을 빼게 했죠. 강한 나라는 큰 소리 낼 필요가 없다는 걸 저는 그 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본 이유도 그거예요. 조용히 지키는 힘이 결국 나라를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이런 원칙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빛 사연소였습니다.